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청동기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고대의 철기 제작 기술 첫 번째 시간으로 철기가 가진 특성, 철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제철 공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대의 철광산 전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현대 호주에 있는 철광산의 철광산, 철광석 채취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산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철광을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뽑아내면 이것들이 이제 옮겨져서 여기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철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철광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노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전체가 그냥 다 철이라고 보시면 되죠. 색깔이 약간 이렇게 붉으스름한데 이것은 이제 산화철 성분이 기 때문에 이제 철광산,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현대 철을 생산을 할 때는요, 이런 철광산에 있는 광석을 채취해서 씁니다. 이 광석의 성분을 보시면 적철광 또는 자철광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가장 많은데요. 적철광은 철이 둘에, 그 다음에 산소가 셋인 성분이고요. 자철광은 철이 셋에 산소가 넷인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철광과 자철광 형태의 철이 보통 이렇게 불그스름한 철 성분의 돌로서 광산으로 이제 존재해서 이 광산에 있는 철들을 모아서 쓰는데요. 고대에는 물론 이제 현대에는 지금 이 호주 지역에 있는 신대륙에 있는 철광이라서 이렇게 노지에서 채취를 하지만 고대에는 청동기 광산처럼 들어가서 광산에서 채취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철로 되어 있는 모래에 있는 철을 골라서 쓰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의 철광산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울산 달천의 광산이 이제 삼국시대 정도부터 운영됐던 철광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철이 여하튼 지구 위에 지표면에 제일 이제 흔한 금속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표면에 가장 많은 금속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근대에 들어와서 전기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 재련이나 형성이 이제 가능해지는 금속이라서요. 고대 전근대 사회에서는 알루미늄을 이용한 유물을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대량으로 채취를 할 수 있었던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처음 쓰였는지 언제부터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알려진 철기 유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100년경 근동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철기가 이제 생산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기원전 3100년에 만들어지는 철기는요, 예가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예도 굉장히 적고 재질을 보면 철 광석을 재련해서 만든 철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라는 돌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라서요. 철의 성분이 지구 표면에 있는 철과는 다르게 운철이라고 하는 메테오라이트라고 부르는 운철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운철 성분의 경우에는요. 성분 분석을 해보면 지표상의 철하고는 달리 니켈과 코발트가 이 안에 함유가 돼 있어서 니켈과 코발트가 이제 니켈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같은 좀 독특한 성분이 합급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철하고는 상당히 다른 성분을 보여줍니다. 쉽게 합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광석 자체가 외계에서 떨어진 별똥별의 흔적인 운석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운철은 고대 사회에서는 청동을 이용하는 것처럼 녹여서 만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갈아서 만드는 석검처럼요, 갈아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듯 합니다.
운철은 쉽게 녹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공이 절삭과 마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운철을 이용해서 만든 그 단검을 보시고 있는데요. 요 단검은 요 날 부분이 운철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손잡이를 끼우고 금으로 이제 그 장식을 그 칼집 장식을 만들어서 끼운 것인데 어디서 출토가 된 것이냐면 이집트의 룩소르에 있던 투탄카멘 왕의 무덤에서 출토가 된 것입니다. 이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1922년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운철의 존재가 이제 확실히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은 그 20세기 이후에 성분 분석하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투탕카멘의 그 생존 연대는 1320 기원전 1323년경에 이제 투탕카멘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요즘에 기원전 14세기경에 만들어진 철제 단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40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4세기 정도, 기원전 14세기까지는 운철을 이용한 철기가 제법 많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이 철 광석을 재련해서 철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철기를 만든 것은 언제부터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기원전 1500년경에 소아시아 반도의 히타이트 지역에 현재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히타이트 지역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철을 처음으로 재련해서 철기, 특히 철제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뭐 유적과 그 분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학설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우리가 재련하는 철기하고 운철의 성분은 아까 니켈과 코발트가 있어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철 자체는 어디에서 구하냐면 운석에서 구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쇠철강 특별전을 할 때 아르헨티나 철박물관에서 이제 빌려온 그 운철 덩어리를 보고 계십니다. 운철은 일반적인 철하고는 달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형성된 철이라는 점에서 운철의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상에 있는 철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에 있는 것처럼 광석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산화철 상태로 존재를 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철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굉장히 특이해 가지고요. 철이 산화철 상태가 됐을 때 그 산소랑 결합을 했을 때 산소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색상이 변화하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뻘겋게 녹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쇠칼처럼 이렇게 파란 빛을 내면서 번뜩번뜩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의 차이냐 하면 그 철과 결합된 산소의 양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의 색상은 산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은 운철도 그렇게 쉽게 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그냥 놔두는 게 부시기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운철을 갈아서 아까처럼 그 칼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떤 기술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재현할 수가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 일반적인 철이라면 이게 운철이 아니라 일반적인 철 덩어리라면 이 철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광석 상태에 있는 불순물들 산소라든지 탄소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줄여야 돼요. 줄이고 철만 남겨놔야 그 철을 가공하기가 좋아지는데 이 철 성분을 남기는 작업을 이제 제철 작업이라고 합니다. 제철 작업 또는 제철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제철 공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재련을 하고요. 그다음엔 재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철광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원을 시키는 아까처럼 산화철 상태로 있는 노지에 있는 산화철 상태의 뻘건 것을 철로 바꾸어서 산소를 줄여주는 작업이 이제 철광석의 재련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재련은 원형로나 아니면은 지상식의 상자형로 같은 데에서 철을 생산하게 되는데 덩어리로 가져온 거를 갖다가 괴련철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가져온 상태에서 산소를 환원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 녹여가지고 만드는 선철, 주철 계통의 선철로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녹여서 만들 수도 있고 덩어리를 갖다가 산소를 빼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괴련철로 사용을 하려면은 철광석 자체에 철 성분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철광석 자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광석이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 철이 얼만큼 들었냐 하면은요. 이게 뭐 80%가 되는 철광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개발되는 철광석은요. 철이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철 자체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이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물질들을 제거해야지 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물질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연철이나 선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할 때 이 목탄불로 가열을 해서 정련 좀 더 질 좋은 철로 만드는데요. 이 정련과 그 다음에 이제 강으로 만드는 이 탄소를 줄여서 이제 강이라고 하는 상태로 만들게 되는 이 정련과 재강 작업을 해야지 품질이 좋은 철이 돼서 뭐든지 만들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련, 재강, 정련이라고 하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해하려면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철의 종류들이 있죠. 괴련철도 있고 선철도 있고 뭐 탈탄을 해가지고 뭐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제철 공정 크게 세 가지, 재련, 재강, 정련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철을 만들 때 광석 상태에서 쓸모 있는 철로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건 다 뭐냐 하면 광석 상태에 철 성분이 50에서 6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 있는 철로, 그러니까 뭔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지 기물을 만들지 할 때 만들 수 있는 상태의 좋은 철로 만드는 단계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단계가 바로 철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철의 종류에서 다음으로는 이제 철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 중에서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탄소예요. 이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일단 철의 종류가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나누어진 철의 종류가 온도에 따라서 불을 맞으면 온도에 따라서 조직이 변화해요. 그래서 그 철의 조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조직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탄소 함유량에 따른 철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함유량에 따른 철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는 크게 연철, 강철, 주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순철이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근데 이 순철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pure iron 해가지고 철 함유량이 광석 안에 성분이 99.99% 거의 100%에 가까운 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연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 99.99%의 철을 가진 철 덩어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만 가능해진 아주 현대적인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순철이라는 단어는요, 99.99%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도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순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전근대 시대에 썼다면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연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철을. 자, 여하튼 이 품질 좋은 정말 순수한 철로 이루어진 좋은 철이라고 하는 이 순철의 상태에서, 순철이라면 용융점은 상당히 높습니다. 1539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산소나 탄소나 다른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녹는 점이 훨씬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되면, 탄소가 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녹는 점이 많이 내려가서 뭐 한 1100도에서 1200도 정도까지에도 철이 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철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순수한 철이 아닌 철을 보통 우리가 그래도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이야 이제 과학기술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99.99%까지 이제 정년을 해내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는 연철을 보통 순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연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철은 이렇게 한자를 이 연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단철이라고도 하고요. 덩어리로 되어 있는 연철을 괴연철이라는 말로 불러요. 영어로는 로트아이언이라고 이제 하는데, 또는 아이언 인거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아이언 인거트는 여기 보시면은 그 주철에도 아이언 인거트를 또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조금 애매한 문제이 됩니다. 로트아이언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단조를 할 수 있는 철이라서 이걸 연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조를 할 수 있는 연철의 경우에는 탄소 함유량이 상당히 적어요. 0.02% 이하가 함유돼야지 연철이에요. 연철은 철의 순도가 매우 높은 것이 연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철은 탄소가 적당히 들어간 게 강철이에요. 탄소가 적당히 들어가서 0.1%에서 2.1%, 또 어떤 사람은 뭐 0.01%부터 2.0%뭐 이렇게 퍼센테이지 조금 또는 뭐 0.1%에서 1.7%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2% 이하의 탄소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탄소가 있는 경우에 강철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강이라고 하는 걸 시우쇠라는 말로 이제 많이 썼는데요. 이 강철이 돼야지 이제 단단해져요. 연철은 말 그대로 좀 이거는 단련해서 단조를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무른 편이에요. 이게 좀 물러서 쳐가지고 단조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구부러지기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그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뭐 부러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강철은 상당히 품질이 좋고, 예, 탄소가 적당히 들어가서 단단하기도 연철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강철과 연철을 비교를 하면 탄소 성분은 누가 높아요? 탄소는 강철이 더 높아요. 그러면 단단하기도 역시 강철이 더 높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탄소가 2%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더 많아지면, 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잘 부러져요. 그래서 단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2% 이상이 돼서 훨씬 더 많아진 상태의 철은요, 뭘 하냐면 녹여서 써요. 녹여서 주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말하는 주철이라고 하는데, 오래 끓여가지고 쇠를 갖다가 물로 만드는 물쇠라고 하는 수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주철이 되는데요. 이 주철은 강철보다 탄소가 훨씬 더 많아요. 4.3%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4.5% 정도까지 그러니까 탄소를 함유한 것이 가장 상태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철, 강철, 주철, 이 세 가지, 연철, 강철, 주철,
이 순철은 연철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괴련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연철인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괴련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여기에서는 안 나왔던 선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선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광석을 녹여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그 녹여서 만든 그 선철의 경우에는 주철의 일종이 되면서 탄소 함유량이 1.7%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걸 가져요. 그래서 이 선철 상태의 경우에는요, 단조를 하려면 단조를 못해요.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이 선철 상태에서 단조를 하려면 연철로 바꿔줘야 돼요.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탄소를 줄이는 작업을 탄소를 뺀다 해서 탈탄 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은 그 연철, 강철, 주철의 탄소 열과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가격을 통해서 이제 그 탄소 함유량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철 덩어리 사이에 탄소가 들어가고 철 덩어리가 있고 탄소가 들어가서 요 철 사이에 있는 탄소와 철이라고 하는 요 조직들이 이제 큰 현미경이나 뭐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탄소의 조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철의 성질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나누어진 세 가지 종류의 철을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철과 탄소의 조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종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 성분하고 그 다음에 탄소 성분이 어울려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순철이나 연철이라고 하면은요, 이 탄소가 아주 적은 게 순철 또는 연철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하얀 조직이 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철 조직 사이에 이 까만 선이 보이는데 이 까만 선이 뭐냐 하면 탄소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 성분이 넓고 그 넙직넙직하게 이렇게 퍼져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방을 이루는 것처럼 그 탄소가 분포되어 있는 요런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페라이트 조직이라고 불러요. 페라이트는 결국 순철 또는 연철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탄소 성분이 그 한 700도, 726도에서 1140도 정도 되는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이렇게 섞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철 성분이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막 섞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강철 성분을 보여주는 오스테나이트 성질 그 조직이 되겠습니다. 역시 철이 여기는 이제 요게 철이고 허연 게 철이고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탄소인데 탄소와 철이 적당히 융화가 돼서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부드럽게 조화가 되는데 이거는 강철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강철 성분으로 바뀔 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온도예요. 온도. 이 조직이 바뀌는 거 온도인데 온도가 몇 도라 그랬죠? 726도에서 1140도 사이에서 이런 조직 변화가 일어나면서 탄소가 적당량 함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아까 훨씬 더 고온에서 끓이다 보면 탄소가 이 철로 계속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행을 하게 되면서 식으면 자 펄펄펄 끓는 쇳물에서 선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탄소 성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밀집한 형태로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요 구조가 이건 탄소 성분이에요. 까만 게 탄소인데 이런 구조가 뭐냐 하면 주철의 성분인 시멘타이트 성분이 됩니다. 시멘타이트. 이 주철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철은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규칙적이면서도 찌글찌글 하지만 규칙적이면서도 약간 온화하게 시멘타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주철이고요. 지금 요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중간 형태 또는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가 이 페라이트 성질이 여기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시멘타이트 성질이 섞여 있는 요 두 가지가 보통 이제 펄라이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펄라이트는 강도가 상당히 좋고 그 철기 제작할 때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그 철기 조직을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보시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되는데요.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다른 것들하고 달리 강하게 이렇게 왜 탄소가 모여 있기도 하고 막 그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게 인제 나와서 넓은 공간도 있고 삐죽삐죽한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강철을 두드려서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조직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철을 단조를 할 때 뜨겁게 달궈 가지고 막 쳐서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가 이거를 갑자기 찬물에다 넣어서 착 식혀요. 왜 여러분들 왜 칼 같은 거 단조할 때 보면은 막 하고 난 다음에 망치질하고 난 다음에 뜨겁게 달군 상태에 물에다 칙 하고 넣잖아요. 물에다 칙 하고 넣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조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담금질을 해서 형성이 되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직이 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단단한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그 조직들을 형성을 해서 강철의 단단함은 바로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철, 연철에서 나오는 페라이트 조직, 강철에서 나오는 오스테나이트 조직, 강철의 온도 변화, 특히 그 담금질이라는 걸 해가지고서는 마르텐사이트로 변화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철을 갖다가 주철 만들면서 훨씬 더 그 많은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시멘타이트를 형성하거나 또는 펄라이트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농기구 만들 때에는요, 이 베이나이트라고 하는 조직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이게 탄소 아니라 이 철과 탄소가 어떤 조직을 형성을 하면서 나오는지, 이거는 단면 확대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그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 여러분들 철기 유물들은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절단을 해 가지고 이 조직을 분석을 해서 확대 조직을 보게 되면 마르텐사이트 담금질을 했느냐, 아니면 강철로 만들어졌느냐, 순철로 만들어졌느냐, 주철로 만들어졌느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철의 조직 연구는 요즘 굉장히 철기 연구에서는 필수적인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마르텐사이트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농기구에서는 좀 독특하게 베이나이트라고 하는 조직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철기가 동아시아에 언제 전래됐는지, 혹은 동아시아 자체에서 철기를 갖다가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확실하지도 않고요. 확실한 것은 중국에서 철기가 처음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 철기는 역시 운철 제품이 중국의 서북 지역에서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건 신강성 일대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쪽 지역에서 이제 운철이 나오거나 또는 주나라 때라고 하는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의 철기가 이제 중국 서북 지역에서 간간히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중국 중원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훨씬 더 늦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돼야지 중원 지역에서 철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중국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 춘추전국 시대부터 강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탄소를 하면 강을 생산을 했고, 이 강을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탈탄이라고 하는 공정이 상당히 발전을 하는데요. 특히 동아시아의 철기 제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철을 탈탄을 해서 가공을 해서 강을 만드는 독특한 기법이 발전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주철 탄탄 가공 기법은 한나라 때에 크게 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정도까지의 시기가 되는데, 이 기원 전후한 시기에 주철 탈탄 가공이 이제 중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서 철기가
철기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을 한 게 역시 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의 생산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 기술이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또 가설도 많고 그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발달한 거에 비해서 철기에 대한 가설이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철 자체가 산화해서 그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산화된 유물을 갖다 분석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화막 밑에 있는 유물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걸 아는데 유물이기 때문에 그 파괴 분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철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내부의 고고학자들은 언제나 중국 문화의 자생설, 그 다음에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근동 지역에서 발전을 해서 넘어오는 것이라고 동쪽으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고 그 중국 학자나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의 이견도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철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기원전 한 3100년에 운철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기원전 1600년 정도부터 이 터키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이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이 이제 먼저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철기의 제작 기술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로도 전해지고 이쪽 이집트로도 전해지고 역시 아라비아 쪽으로도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란 쪽으로 전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두 개의 그 바다가 있죠.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는데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공간에 캅카스라고 써 있는 이 지역이 이제 흑해 부두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러시아경이 되고요. 여기 이제 조지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캅카스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몽골로 전해지거나 또는 이 중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길로는 산맥을 넘어서 이 신강성을 전해서 중원 지역으로 이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오거나 또는 이제 중앙아시아 내륙 지역 그러니까 신강성 지역을 거쳐서 오거나 또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란 쪽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만나는 게 있고요. 이란 쪽에서 그 파키스탄 거쳐서 인도 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인도 쪽에서 온 것이 다시 해로를 타고서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 중국 남부 지역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철이 이동하는 경로 서쪽에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도 오는데 어느 루트를 따라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더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 그러는데 중국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나라라서 중국 황하유역에 중원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장강이라고 하는 장강 양자강이라고도 하고 장강이라고 하는 장강유역에서 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바다를 타고 해로를 거쳐서 이렇게 산동성 지나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몽골 그 카자흐스탄과 몽골을 거쳐 가지고 이 중국 동북 지역을 거쳐서 우리나라 서북 지역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루트를 다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 한국 들어온 철기 제작 기술이 중국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중국의 어느 지역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의 초기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가 또 있는데 더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 쪽을 지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혹은 이 중국 이쪽, 아이누 쪽으로 해가지고 이 홋카이도 쪽으로도 갔다는 설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루트라고 하는 것이 서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을 보시면 여기서 운철 처음에 사용한 게 기원전 3100년, 그 다음에 철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게 기원전 160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중국의 경우에는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 정도부터 철기가 이쪽 지역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중원 지역에서 나오는 철기들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철기가 들어오는데 1000년 걸리는 거예요. 1000년.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오는 거는 언제냐? 역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기원전 한 4세기 정도부터 여기 요하라고 하는 요령성 일대에서 들어왔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부터 들어온다면 여기 이제 그 중국에 들어온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정도의 철기, 강을 생산하는 철기 제작 기술이 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이제 큰 편이죠. 실제로 이제 그 민족 간 이동도 이 시기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기를 만들던 거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조금 더 늦어서 한 기원전 3세기 정도는 돼야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00년 전에 그 철이 처음으로 히타이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면 이 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북 지역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 철기의 제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약 한 처음 만들어지고부터 100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한반도로 들어와서 상당히 늦게 한반도에서는 철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내려오는 이 한반도 남부 또는 이제 그 남의 해로를 향해서 내려오는 이 문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국 남부 지역의 광동성까지는 보통 그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한국과 이 남해, 중국 남해 지역의 연안 그 교역에 대해서는 철기나 또는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대가 좀 더 내려가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철기의 기원과 그다음에 그 유라시아를 통한 전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의 초기 철기와 철기 관련 공방 유적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